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신문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를 게이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태워보내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거기서 투쟁을 하던 와중에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까 김정은 신을 본 것 같은 그 아무것도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만갑 700회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쿠바, 쿠웨이트, 베트남, 콩고까지 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북한의 외교관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만났습니다. 다니엘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여기 있네요. 최고 기빈자.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기서 계셨어. 그런 행사장에서 잘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향수로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그 힘들어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남부장도 그 있었는데 성남부장 비아 전화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난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그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그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야, 이건 측근 아니면 모르는 얘기네요. 한류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코리아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인식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코리아 부에노, 코리아 말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좋은 한국이냐, 나쁜 한국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노스는 나쁜 한국이고 사우스는 좋은 한국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리 참사님은 외교관이 되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조건에서 성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리 참사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통신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이 조선중앙통신 기자는 우리나라 기자들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북한 사회 내에서도 이제 계급도 더 높고 그리고 여건도 더 좋고 당성도 더 투철한 굉장한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죠. 그랬다가 아버님이 이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로 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리 참사님이 어릴 때 쿠바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알제리에서도 유학하셨고. 네. 자, 그런데 또 이 참사님 아버님이 김정일과 인연이 깊으시죠?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중국 북경대학 그 유학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1967년도에 이제 말리 대통령 당시 모드케타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북한에 와가지고 이제 김일성 접견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다닐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김정일이 자기도 한번 대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김정일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어 통역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경대학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발해서 김정일 통역으로 데려와라 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왔죠. 프랑스어를 하셨던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프랑스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김정일 통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고영한 원장님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김일성 통역을 하니까 후에 홍삼이 나왔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홍삼 선물을 받았다고. 네, 그때는 아마 홍삼을 선물로 많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처음에는 외교부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교부 들어왔다가 이제 그때 중앙방송위원회 대방송을 이제 한창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뽑으면서 방송인에 갔죠. 중요한 자리였네요. 그랬다가 이제 해외 좀 나가서 돈 좀 벌자는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알제리 가서 이제 조게시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12살 때입니다. 유학을 하는 12살을. 감시와 통제가 굉장히 심했던 이제 북한 사회에 사시다가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됐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면 충격이 큽니다만 젊은 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충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84년 그때는 이제 해외 인터넷 그런 게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이 없고 또 그때 당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삶이 괜찮았어요. 해외 이제 막 그 나가고 싶은 갈망이 좀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갔고 어릴 때 세뇌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소구 문화를 많이 받았고 알제리는 이제 아랍권 지역이지만은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 오래돼 있다 보니까 프랑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특히 거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처음엔 아랍어 그냥 배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짜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버지가 프랑스어 자기가 본인이 전문가니까 프랑스어를 배워라 해가지고 프랑스 조계지에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한 250불 정도 됐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학비만 월 학비가 150불이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면서 이제 프랑스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근데 프랑스 학교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프랑스라는 게 원래 유럽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제 유럽의 나라들과 이제 그 수교를 다 하면서도 유일하게 아직까지 수교를 못한 게 프랑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프랑스가 많이 그 보수적이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프랑스 조계지 학교 들어가서 그 물에 꽂혀 들어왔죠. 가뜩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흑인보다 아시아 사람들을 좀 더 안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플러스 노스코리아 하니까 굉장히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많이 이제 그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와, 어떤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단적인 신뢰를 하나 들겠는데 이제 그 익스포지션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때 평양 산원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좀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평양 산원은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김정일 동지께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다 거기다 써서 지금 소개하는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한참 듣더니 이제 정말 너는 소개할 게 없구나. 이런 산원은 소개할 게 없어. 산원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단다.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너희 수령은 정말 그
일이 없는가 보다. 산원 건설하는데 그렇게 막 그 시간을 바치고 막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서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걸 접했고 이게 진정한 삶이다라고 해서 서구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무리 뭐 외교관으로 나가긴 하지만 류 대사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터넷을 자유롭게 보다가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저는 유 대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성향에 따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볼 때부터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걸 전제를 해서 보기 시작했으니까 막 엄청 이런 막 그런 충격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보고 싶고 대표한 대체로 가면 다 넥타이 메고 안 입어서라지 않습니까? 충성심 높은 사람들만 가니까. 네. 근데 이제 저녁 들어가면 호텔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제 내부 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이 외부 사람들보다 모르거든요. 어디서 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여성 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장군님이 이 정도라고. 야 이게 정말 아니 그게 점차가다가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절대 권력인데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 이렇게 점차 변하는 거죠. 네.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오는데 제 월급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부국장을 했는데 부국장 월급이 원래 2,700에서 3,000원이에요. 북한 돈으로. 1달러가 8,000원이고 제 러임은 3,000원이었어요. 0.5달러 안 돼. 30센트라고요?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저기 1달러 그 주는 열심히 일하면 해외 나갈 수 있고 해외 나가면 또 외화를 벌 수 있으니까 그게 다 보충이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요? 쿠바에 나가서 제가 이제 참사 월급이 이제 500달러였습니다. 여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나라 이제 물가에 맞춰서 이제 노임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쿠바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월급이 500달러였는데 500달러 가지고 한 달 살기가 힘듭니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500달러. 못 살다니까요. 유 대사님 잘 알겠지만 매 명절만 되면 또 매 계기별로 어떤 기금을 내라 무슨 충성회 무슨 뭐 어떤 지원 사업을 해라 이게 정말 매번 한 번씩 100달러 낼 때마다 그 와이프한테 눈치를 보고 온갖 거짓말을 다 가문니스를 다 해서 그 한 푼 한 푼 뽑아서 내면 실제 그 500달러 가지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거 다 그쪽으로 원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불법 장사에 손을 대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불법 장사의 배경엔 누가 있냐? 김정은 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요. 뒤에다 대고 아니 외교관한테 세상에 그런 압박을 주고 저도 이제 북한 평양에서 외무성에 있을 때는 아까 이 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으로 한 3,000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나왔을 때에는 이제 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 월급이 460유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달러 비슷하게 5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 돈 가지고 살림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별 수 없이 이렇게 불법 장사를 해서라도 이제 그걸 생활에 조금 보태느라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업료, 아이 교육비 같은 건 나오거든요. 지원. 원래는 이제 파견되는 국가에서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무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원래 그 나라의 학교를 다니라는 게 원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이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국제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월급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거나 그러다 아무리 가난한 나니까 나라이가 또 국제학교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불법 장사를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또 평양시에서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넥타이는 꽃집이라는 말이 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넥타이를 메고 대외 활동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불법 장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 보고 넥타이 맨 꽃집이라고 이렇게 막 흉을 보거든요. 이제 코뿔소 씨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될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외교관들이 뭐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김정은 정권이 등살을 못 이겨서 이런 그 불법 장사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연이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다 털면 우리가 두고 온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고 온 동료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제가 입을 많이 다물죠. 그런데 실제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정말 외교관이 탈을 쓰고 외교관이 넥타이를 메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말 극악한 그런 정권 때문에이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두고 온 동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도 이일규 참사의 활약상은 뭐 계속됐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정책종합국 과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2019년까지는 아프리카 아랍 또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겸 당세포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외무성 내에 굵직한 행사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18년 9월 9일 이제 북한 국경절쯤에서 이제 북한에서 오래간만에 국가 수반도 초대한 큰 행사를 했고 2개월 지나서 이제 쿠바 대통령 디아스 카넬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행사 계기에 제가 이제 행사 현장 지휘 그걸 맡았었죠.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 동지와의 이번 상봉은 두 나라 친선 관계를 영원히 계승해 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조선과 쿠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전호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강력하고 본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쿠바 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시하셨습니다. 와 이게 차원이다. 와 이게 만찬에 참가해. 지금 행사에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제 제 위치는 이제 현장 지휘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근데 행사장에서 보좌하는 위치가 아니고 행사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보좌하는 위치였죠. 네. 이 국빈들이 그 참석하는 행사에 이제 총괄을 맡고 계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신을 만나는 거와 같다. 김정은을 만나는 거. 그때 딱 제대로 이렇게 만날 때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이제 정말 우발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비행장에 우리 행사 그 현장 주의니까 비행장에 먼저 가잖아요. 제일 처음 본 건 김여정을 제일 처음 봤죠. 그 행사지 현장에서 지금 행사 준비 상황을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이제 휴게실에 VIP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정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참 이것도 자랑이라고 내가 말할까. 그게 딱 굳어지더라고요 몸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내가 정중한 자세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났고.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몇 가지를 저에게 물어를 받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 도착 시간을 좀 체크해봤고 이제 비행기 기종 그때 디아스 카넬이 1916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916 비행기를 타고 왔고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죠. 이게 존댓말하면 그게 또 이상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로 어떤 말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딱? 비행기 몇 시와 이 정도죠. 그 미국 비행기야 아니면 러시아 비행기야 이런 정도. 그 지금 오는 저 번초 맞아? 아닙니다. 후초입니다. 왜 이혼했어? 무슨 왜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완전히 완벽한 반말이죠. 실제로 내가 이제 김정은이 나한테 던지는 말에 대한 대답할 때 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느낌을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서 두 번째부터는 이제 행사 전후로 해서 손가락질 한번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김정은이 할 발언 참고 자료라고 해가지고 100% 다 써줍니다. 다 써주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걸 김정은이 다 암송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 쿠바 인구가 몇이야? 라는 질문을 했던 이거 다 우리가 적어서 보고 한 건데 이걸 암송할 수 없잖아요. 1,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미국에 한 300만 명 현재 이주해 가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간단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대활동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한 그것들을 물어보죠. 이제 그거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정을 딱 마주했을 때 그
느낌이나 이 감정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내가 큰 사람이 된 느낌. 굉장히 사람들을 그 접견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지금 생각하면 다 허무한 거지만 그럼요, 그 당시. 아니 그런 장면들이 막 노동신문에도 막 나가고 또 그 생중계가 되는 장면이면 또 그걸 만한 또 자체가 어떤 그 집안의 대단한 어떤 명예이고 그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손을 하셨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신을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더 대단한 분이신 거죠. 김정은 만났으면 처음. 그래도 탈북까지 하려면 이거 목숨 건 건데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일하다면 이제 디스크가 옵니다. 경추 디스크. 목 근데 디스크, 예, 우리 목 흔히. 디스크가 오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게 그냥 이게 뭐 순다는 것보다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쪽에다. 저리고 네, 저리고 이게 엄청 피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다가 제기를 했죠. 내가 자비로 내 돈으로 쿠바는 그때 그 미국이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보겠다라고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면서 타산도 했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게 정보가 가서 나한테 며칠 있다가 결제받고 돌아오면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이제 떠난다. 요거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죠. 그때는 탈북이 아니고 실제 치료. 네, 그래서 정보를 보냈죠. 혹시 쿠바에서 멕시코가 멀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가깝잖아요. 2시간? 얼마 안 걸려요. 멀지도 않죠. 한국, 일본 정도인데. 그 정도죠. 네.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가라 말라 승인은 대표부 지도과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부결이 됐죠.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죠. 야박하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보낸 정보인데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사가 찾더라고요. 하니까 이 정보 좀 보라. 얼굴을 시커면서 보니까 119 참사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둔 건 좀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수록 현지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멕시코는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전에 이런 거 좀 돌고 압박 있기 전에는 평양에서 압박 있기 전에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한 몇 주일 전에 대표부의 다른 사람이 승인을 받고 치료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네.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건 누가 쓴 정보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정보다. 그 인간이 뭔가 압박을 넣었을까요?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후배 4년 반 그래서- 동안 괴롭혔다.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집에 가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바로 한두 주일 전에 대표부 다른 사람은 승인이 됐거든요. 나는 거부가 됐고 그리고 또 언제나 토요일 날 보낸 정보가 일요일 날 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 그냥 본인 결심으로 이제 너 하고 거부한 거잖아요. 그때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정보를 받은 날부터 출발한 날까지 딱 한 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내가 떴죠. 내가 그때 됐어. 정말 나 가겠으니까 너희 한번 잘해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분노가 결국은 내가 탈북을 할 수 있게 방아쇠가 되고.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죠. 고마운 사람이네 어찌 보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고장 모함과 그렇죠. 아프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현실. 결단력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게 정말 이찬사님이 대단한 게 자 멕시코 사건 그러니까 불허가 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탈북을 결행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탈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관이라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늘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여권을 쓸 일 없었던 이일규 참사의 여권 기한이 때마침 만기가 돼서 이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갱신이 된 거예요. 타이밍이 그대로네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보위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나가는 사람들 99%는 거의 다 해외 나가면 다 여권을 반납을 합니다. 뭐 외교관 분들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새 여권이 나온다고 해도 그 새 여권을 또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어떻게 여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지. 그날 당이 그 여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바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DHL 사무소에 이제
내가 갈게. 라고 하고 이제 우정 늦게 갔죠. 왜냐하면 빨리 가면 요건을 찾아고 대사관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정 6시 지나서 갔어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네요. 네, 가가지고 요건을 내가 일단 받고 제가 이제 쿠바 여행사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좀 제발 퇴근하지 말아달라. 나 이제 오늘 중으로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좀 예약을 해달라. 요건 번호를 다 입력해서 보내서 9시에 컨펌이 됐어요, 비행기 표가. 그 실제 뜬 날은 그 다음 날 새벽 5시 비행기였거든요. 왜냐면 새벽 5시 지나가면 대사관에 가서 요건을 받쳐야 돼요. 전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방에 앉혀놓고 나 갈래. 비행기표 다 끊었어. 와 끊었으니까 제발 나 좀 같이 따라와 줘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야. 봐. 보여줬어 요건을. 그다음에 이제 전자 그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자, 다 끊었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대답해 줘야 되겠는데 빨리 해야 저 가지 않습니까? 짐 싸서 가지. 한 말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 아빠는 정말 나는 못 살겠어 거기 있어 북한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네가 아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안 되겠더라고. 막 시간은 가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짐 싸겠다. 이러면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싸야겠다. 그래야 따라와.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확실한다. 신기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서 짐 싸는데 같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됐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고 다행이다. 우리 애 보고 너도 빨리 가서 내 짐 챙기고 빨리 가자. 어느 정도로 긴장했냐면 우리 앞집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새벽에 내가 이제 대사관에다가 내 차도 다 세워놨어요. 차를 가지고 밤에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 대사관에 차 세워놓고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에 택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집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막 짐도 이제 소리 안 나게 들고 나간다고 나가는 게 그중에 가방을 하나 떨고 놓고 왔죠. 그 가방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소에게 돈도 있었고 이제 집 열쇠도 있었고 외교관증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게. 한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현관문이 걸렸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날. 현관문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어. 그 가방을 못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쿠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이제 어디 좀 잠깐 나갈 일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 출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2시, 5시니까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죠. 네. 자, 우여곡절 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공항까지는 도착했어요. 네. 그 새벽에 네. 성공했어. 자, 이제 계획대로 차분한 척. 하지만 뭐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이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네. 대한민국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공항에서 터지고 맙니다. 공항에서 공항에서 제가 일단 쿠바 공항에 나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뒤를 안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뽕이고요. 항상 눈은 뒤에만 가 있어요. 계속 뒤를 감시하면서 우리 애 보고 너 먼저 나가. 여권 수속하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라고 하는데 얘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 여권이 새 여권이다 보니까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지금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가져오라는 가져와야죠. 그럼 내가 최소 이제 그 외교관증이라도 내밀면 되겠는데 외교관증을 지금 집에다 둬두고 왔단 말이에요. 가방 놓고 간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죠. 순간적으로 탁 생각나는 게 그러지 말고
이름을 타이핑해서 여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요건 자료가 나올 거고 사진 대조용 똑같을 거야.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그 요건 자료가 나왔고 대조해 보니까 맞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죠. 와 이거 말이 그렇지 손에 땀이 가방이라도 가져왔으면 이거 계셔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가슴 아팠던 게 내가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애랑 우리 와이프가 막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제일 그 무섭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 폐수해서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탑승하기 전까지. 와, 그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너무 길어. 탑승을 해서 40분이면 비행기가 뜹니다. 탑승 그 보딩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뭐 보딩하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있는데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제가 시계를 한 120분 본 것 같아요. 그쵸, 120분이면 뭐. 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한 10분 지났겠냐 보면 1분이 안 된 거예요. 어떡해. 나 초심장 너무 아파. 무사히 그 보딩을 했고 비행기가 떴죠.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부르지 말아야 될 만세를 부른 거죠. 그 더 큰 위기가 그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아, 이거 위기가 또 있거든요? 더 큰 거기 위기가 누구 뒤에 있었나 봐 북한 사람. 뭐야? 도착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 협조로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혼자 스스로 코바에서 나온 나오고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고 도와달라고 거기서 이제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짧은 한 30분 동안 이제 나의 정치 망명을 그 나라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쿠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때 제가 외교 특권과 특전을 주장했거든요. 외교관 난 아직 외교관이야.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신문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를 게이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태워보내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거기서 투쟁을 하던 와중에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까 김정은 신을 본 것 같은 그거 아무것도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을 이제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겠다고 거의 한 10명이 에워싸우셨어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순간에 쫙 사라집니다. 그 대사님께서 오시고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맞아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 네, 국민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호한다.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스웨시 우네, 스웨시 울어. 했어요. 얼굴 눈물 난다. 대한민국 국력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대사님이 별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비엔나 협약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그냥 꼴을 사르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출이 됐죠. 나 이게 눈물 나려. 맞아요, 다시 돌아갔으면 큰일 끝나. 아니 멋있다. 은희 씨가 했던 얘기였나? 여권 보고 울었다고. 안면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의 모든 조건을 하나 다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앞구절에 써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권 발급받고 그거 보고 집에서 방에서 침대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여권이 나오니까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죠. 그렇죠. 멋있다. 굉장히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같은 외교관인데 내 말은 그 말 같지도 않았고 물론 상대는 대사님이지만 그분이 한마디 짧은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꼴을 사리는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력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외교관으로서의 이일규라는 인물이 아니라 아빠잖아. 네, 맞아.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 네, 얼마나 벌벌 떨고 계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잖아, 한계. 근데 이게 해결될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맞습니다. 지금 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우리의 국민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라는 것. 그 대사님께서 바로 정콕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국민이다. 멋있다. 겁나 멋있어. 수석을 밟은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처음 내가 대한민국 간 행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줘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이제 북한 말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뭐 저저저 한다고 해서 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일반 그 여행객들인데 나 같은 건 관심도 안 하고 자기도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셨다. 이거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과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내가 한 선택이 옳을까 하는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그때 그 모습이 불안을. 네, 굉장히 불안했죠 그때. 과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겨내고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안심하셨던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인천 항공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찹찹하고 불안함.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것이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정문에 내리는데 딱 그 정문 앞에 이제 종강판이 하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그 불안함이 조금은 가셔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때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